안녕하세요. 트리니티 브라이트 뉴스 에스더 아나운서입니다. 1913년 2월 3일 이승만 박사는 하와이에 정착하였습니다. 그는 도착하자마자 백오인 사건을 폭로하는 한국교회 핍박의 지필에 몰두하였고 1913년 3월 이를 완성하여 출판하였습니다. 백오인 사건은 1911년 1월 1일부터 일본 제국 조선총독부가 서북지방의 신민의 기독교, 부호, 지식층 등의 항일 세력에게 데라우치 마사타케 총독 암살모의 누명을 씌우고 대거 체포하여 한국의 민족운동을 대대적으로 탄압한 사건입니다. 그가 이 사건에 주목하고 알리려고 했던 이유는 이를 통하여 일제의 조선에 대한 탄압과 식민 지배가 본격화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그는 교육 사업을 통하여 조국의 미래를 준비해 나갔습니다. 1913년 8월 하와이 감리교회가 운영하는 한인학교인 한인기숙학교의 교장직에 추천되어 취임하였습니다. 이어 한인기독학원의 원장도 겸하였습니다. 한인기숙학교를 곧 한인중앙학원으로 개칭했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이러한 중요한 직책을 맡았던 것을 보면 당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한인사회에서의 그의 인지도가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앞에 전개되는 상황들은 잠시도 그를 편안히 두지 않았습니다. 이승만 박사와 미국 감리교선교부 사이에는 교육 방침을 놓고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즉, 미국 감리교선교부는 한인 학생들을 하와이 사회에 완전히 동화시켜서 미국인화 시키려고 했던 반면 그는 한인 학생들에게 한국말, 한국 역사, 한국 관습을 가르쳐 장차 한국의 국권회복운동에 공헌할 수 있는 인물이 될 수 있도록 교육하기를 원했습니다. 1914년 그는 미국 감리교선교부의 방침에 반발하여 한인중앙학원 원장직을 사임하였습니다. 1913년 9월 20일 태평양 잡지를 창간해 청일전기 등의 홍보물을 간행하는 등 언론 출판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이승만 박사의 하와이에서의 독립운동은 대한인 국민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914년에서 1918년은 대한인 국민회에 커다란 혼란이 있던 시기였습니다. 1915년 중순부터 대한인 국민회 중앙총회 회장은 안창호, 부회장은 박용만이었는데 동아시아 정세의 변화와 더불어 연해주와 만주의 대한인 국민회가 쇠약해졌으며 하와이에서는 이승만과 박용만의 갈등이 첨예화되어 갔고 안창호의 영도 역량에도 문제가 있어서 3.1운동 이전에 대한인 국민회 중앙총회의 실질적인 기반은 미국 서해안과 멕시코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1914년 6월 10일 박용만은 하와이 오아후 섬에 대조선국민군단을 창설하고 한인에게 군사훈련을 시켰습니다. 이에 이승만 박사는 하와이에서 일본과의 군사적 대결은 무고한 백성의 피만 흘릴 뿐 실질적 소득이 없을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인류 양심과 여론의 호소에서 미국을 비롯한 서구 국가가 한국의 독립을 지지하도록 외교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와이 한인사회가 이승만파와 박용만파로 갈리게 됐고 교회까지 분열하게 되었습니다. 하와이에서의 이승만파와 박용만파의 갈등은 이승만 박사를 비난하는 측에서 사실관계와는 상관없이 지나친 비약과 왜곡으로 그를 비난하는 소재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915년 박용만은 이승만 박사가 경영하는 학교와 자기가 세운 군사학교를 통합하자고 제의했다가 거절당합니다. 이승만 박사는 박용만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나의 마음속 깊이에는 박형에 대한 우정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소. 나는 옛날 감옥에서 고락을 같이 한 동지들보다도 박형만큼 친한 친구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밝히는 바이오. 당신이 아직 이 같은 사람들과 손을 잡는 것을 원한다면 언젠가는 그것을 후회할 날이 올 것이오. 나는 끝까지 싸워서 그들이 자업자득하는 국민회가 멸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어. 선택은 당신 마음대로이니 가장 현명한 길을 택하시오. 이러한 이승만 박사의 예측은 후일 현실로 나타나서 텐진에 잠입하여 군사단체 수립을 위한 모금 활동을 하던 박용만은
1928년 10월 17일 독립단원 또는 의열단원으로 활동하던 이해명이 쏜 총탄에 맞고 사망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승만 박사와 박용만은 서로의 입장 차이를 분명히 하면서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어느 사회나 갈등이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길을 모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타협점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대립이 격화되면 서로가 폭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사실은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의 역사를 보아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모습입니다. 하와이에서의 이승만 박사와 박용만의 대립은 같은 목적을 갖고 있어서 의기투합하였지만 방법론에 있어서 전혀 상반되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서로 대립하다가 폭력적으로 변하고 급기야는 소송까지 불사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승만 박사가 옳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당시 박용만도 나름대로의 확신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후 박용만의 행적을 살펴보았을 때 그의 행동 방식에는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폭력을 사용하여 독립을 쟁취하겠다는 그의 생각이 비상식적인 행동들의 동기가 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1915년 초 대한인 국민의 하와이 지방총회에 재정비리 의혹이 터졌습니다. 이에 이승만 박사는 하와이 지방총회를 혁신하겠다면서 하와이 한인사회의 임시의회 소집을 건의했고 와히아와 지방회 의원 3인이 이에 응답해 임시의회 소집 청원서를 총회장에게 보냈습니다. 1915년 5월 1일부터 수차례의 임시의회가 열리고 회계장부도 조사되었습니다. 그 결과 김규섭, 이동근, 안영칠의 보고서에 따르면 총재무 홍인표가 1544원 67전을 횡령하고 양응엽, 홍진표의 보고서에 따르면 하와이 지방총회장 김종학이 1345원 64전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김종학과 지도부 일동이 파면되었습니다. 1915년 6월 이승만 박사는 교육방침의 차이로 미국 감리교 선교단과 수시로 마찰을 빚어오던 중 자신이 운영하던 한인중앙학원을 감리교 선교부에서 독립시켰습니다. 1915년 6월 10일경 신규 하와이 지방총회장 선거에 홍안식과 고석주가 후보로 출마하여 홍안식이 당선되었습니다. 이날 이홍기, 김규섭, 김윤배, 이정건은 대의원과 참의원 등에 당선되었습니다. 1915년 6월 17일경 이승만 박사는 대한인 국민의 중앙총회에서 온 공소장을 본 즉시 의회에서 김종학을 사회법률로 처단하기로 작정하고서 의회 의원들을 한인중앙학원에 불러다 놓고 어찌하여 죄인 김종학을 징역시키지 않고 공회 재판으로 처치한다 하는가? 그와 같이들 하려면 다 본디 방식으로 돌아가라! 라고 호통쳤습니다. 1915년 6월 25일경 김종학 등은 홍안식 등에게 선거무효 소송을 걸었다가 3개월 만인 9월 29일 소송을 취하하였습니다. 당시 대한인국민회는 국내외 독립운동에 있어서 중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승만 박사는 대한인국민회 내부의 재정비리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문제의 근원을 뿌리 뽑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노력에 의하여 하와이 대한인국민회는 재정적인 면에서 점차 안정을 되찾아갔고 그에 대한 한인들의 신임도 두터워졌습니다. 또한 이승만 박사는 공립신보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한인들의 독립운동에 대한 인식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1915년 6월 17일 이승만 박사는 호놀루루 스타 불레틴 신문에 다음과 같이 기고하였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일본을 비판하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어느 특정 인종 혹은 민족에 대한 증오를 가르치기에는 너무나 세계 시민적인 사람, 철저한 코스모폴리탄이다. 만약 본토에 사는 일본인 혹은 해외에 사는 일본인들이 진정으로 한국인과 친근하게 지내길 원한다면 우리 한국인들은 하나의 민족으로서 생명, 자유, 행복에 관한 원천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기억해 두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이승만 박사의 발언을 두고 그를 비난하는 측에서는 친일적인 행태라고 비판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그의 발언의 취지를 완전히 오해했거나
의도적으로 폄훼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싫어하고 비판하고 투쟁해야 할 대상은 일본 그 자체가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입니다. 천황을 신격화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뭉쳐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지배해야 한다는 그들의 잘못된 제국주의 사상과 싸우는 것이지 일본이라는 나라 또는 일본 민족 그 자체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승만 박사는 일본이 조선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국주의를 포기하기만 한다면 더 이상 미워하고 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로 위의 발언을 이해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이승만 박사는 한 번도 일본 제국주의와 협력하여 어떤 일을 한 사례가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우리는 그가 매우 논리정연하고 일관되게 교육계몽과 언론활동을 통하여 외교 독립론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승만 박사의 외교 전략과 방침은 오늘날 한국 정치와 사회가 깊이 숙고해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맹목적인 반일 사상을 고취하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요? 이승만 박사가 주장했던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는 항상 일본에게 한국과 우호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일본이 항상 우리와 적대 관계만 가져온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았을 때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국익을 철저하게 따져보지 않고 덮어놓고 반일만을 외치는 측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승만 박사를 비난하는 측에서는 하와이에서의 이승만 박사와 박용만의 대립을 일종의 세력 분쟁으로 몰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몸바쳐 일했던 두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했던 사람들의 숭고한 정신을 훼손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승만 박사와 박용만이 비록 서로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극단적인 대립으로 폭력 사태까지 일어났을지라도 그들의 목적은 같았습니다. 이 사례는 독립운동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 방식에 있어서 의견 차이가 컸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보아야 합니다. 섣불리 파벌 간의 단순한 세력 싸움으로 비하하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조들의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사를 후세에 물려주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현재의 젊은이들이 꿈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쩌면 바라보고 닮아가고 싶은 본받을 만한 사람이 없어서가 아닐까요? 독립운동사 속에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걸고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언제 끝날지도 알 수 없는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치열하게 싸워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그들을 보면서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자신들이 얼마나 위대한 조상들의 후손인지를 깨닫고 스스로 각성하여 나도 이런 훌륭한 조상들과 같이 현실의 어려움과 싸우면서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까요? 이승만 박사도 그들 중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